자, 우리가 영세율 거래가 생각보다 종류가 많으면 많고 작으면 작아요. 우리가 안 본 것들이 좀 더 많이 있긴 한데 한 열 몇 가지 정도는 돼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우리한테 이걸 거래라고 해서 써라고 할 일이 적절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수출하거나 아니면 내구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하거나 아니면 수출제와의 인가공 영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면 그 외에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영세율 첨부 서류라고 적혀 있죠. 이 영세율 첨부 서류는 자, 제가 앞으로 이런 표현 쓸 거예요. 확정 신고 기간까지라는 표현을 쓸 건데 그럼 언제인지 알겠죠? 1기 확정 신고가 언제죠? 1기 확정 7월 25일. 그죠? 2기 확정 신고는 1월 25일. 그걸 원래 조문에는 과세기간 종료로부터 다음 달 25일까지인데 너무 길어서 제가 확정 신고 기간까지라고 표현할게요. 그럼 어느 날인지 의미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날까지 우리는 이 증빙 서류를 제출할 거예요. 그럼 우리 수정세금 계산서 발행을 하죠. 그럼 우리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가 빨리 발행이 안 되는 발급이 안 되는 거야. 그럼 걔 영세율로 사기 위해서 부가세가 부담되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나요?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러면 10% 일반 과세로 내가 그냥 일반 받는 거예요. 외상으로 해서 먼저 받아서 물건 받아서 하고 우리 확정신고 기간까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가 개설이 되면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로 그걸 제시하면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줄 거예요. 기존의 10%는 마이너스로 끊고 다시 0%로 해서 그 날짜 내가 물건 받아왔던 그 날짜로 해서 다시 돌려줄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 난 부담이 없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 만약에 4월 달에 샀어요. 부가세 환급 안 해주죠. 4월 달, 뭐 5월 달, 3월 달에 사서 환급 안 해주겠죠. 그럼 영세율 하고 싶을 거잖아. 왜 그렇게 해? 그냥 10%로 하고 조기 환급 받으면 돼요. 3월 달이나 4월 달에 조기 환급 시킬 때는 이 영세율 거래만 조기 환급 시키는 게 아니고 그때 일어난 모든 거래를 환급 실제로 다 같이 할 수 있어요. 1월, 2월, 3월 달 것도 다. 그걸 우리 조세 전략으로 써요. 왜냐면 지금 매입세액이 많은데 빨리 못 받잖아. 그럼 3년 고정 자산을 일부러 취득하거나 해서 조기환급 사유로 만들어서 같이 그냥 빨리 받아버려요. 기업 입장에서는 뭐 몇천 몇억이 세 달이면 엄청 큰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쓰는데 근데 이제 시험 문제니까 말도 안 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4월 달이면 다음 달 25일, 5월 25일 날 하면 15일 이내 환급해 주잖아. 조기환급은 절반인 15일 이내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일반적으로는 조기환급 제도를 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세법 규정상은 확정 신고 기간까지 우리 그 내구신용장이나 이런 게 늦게 발행되더라도 사후 개설로 해서 수정세금 계산서 된다. 이렇게 해서 생각하면서 우리 시험 문제상으로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자, 다음 이제 우리 면세 제도를 볼게요. 자, 이 면세는 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면세하겠다라는 이야기죠. 다른 세금이 아니라 그냥 매출세액을 거래 징수하지 말라는 항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면세 제도는 얘는 뭐 취지가 일단 시작이 소비자를 위한 제도다라는 걸 생각을 가지시고 그럼 이 소비자의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소비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률을 우리가 경감시켜 줄 건데 자, 그럼 이 면세 제도는 이것만이 아니라 부가가치 구성 요소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면세 제도를 써요. 우리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에 거기 들어간 요소가 우리가 이중으로 부가가치라고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땅이에요. 부가가치 창출할 때 땅들이 들어가고 하겠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우리 면세 제도를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면세 제도는 자, 우리한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반 소비세 때문이죠. 일반 소비세가 세법법전에 부가가세 매출세액 받지 말라는 면세 항목을 적어놓고 그러면 여기에 적혀 있는 거 아니면 전부 다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라는 게 일반 소비세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는 그 부가가치세를 면세 항목이 아니면 전부 다 거래 징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 228페이지를 보면 자, 우리 면세 항목들을 그냥 한번 둘러볼게요. 여기서 이제 본 적 없으면 전부 다 과세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첫 번째 기초생활필수품인데 자, 미가공 식료품에 국내 생산 비식용 미가공 농축수산 임산품 적혀 있는데 자,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미가공 농수산축산 임산품은 식용은 수입산이든 국산이든 다 면세예요. 그런데 비식용은 국산만 면세고 수입산은 과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뒤쪽에 국내산 비식용이라고 적혀 있죠. 그럼 우린 반대로 수입산 비식용은 과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그냥 미식용 식료품 적어놓은 거는 식용은 수입이든 국산이든 다 면세란 이야기인 거고.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미가공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가공을 하게 되면 과세품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가공을 하게 되면. 그럼 이 가공이라는 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걸 비슷하게 오른쪽 229페이지에 보면 미가공 식료품에 비슷한 의미로 취지로 적어두는데 이 기준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완전 순수하게 미가공 상태인 건 당연히 면세인데 이제 단순 1차 가공까지도 면세를 해줘요. 이 면세 항목이 만들어진 거는 1977년도예요. 이때 당시 시절에 만들어온 기준 가지고 시대 흐름에 따라서 몇 개를 추가하고 뺀 건 있지만 근데 시대 우리가 요구가 별로 없는 거는 그대로 오랫동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시절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지금은 두부는 좋아하는 매니아들이 먹고 몸에 좋은 거고 뭐 이렇게 먹죠. 근데 과거에는 두부도 우리 그 서민들한테 중요한 식량이었어요. 그래서 콩은 당연히 면세인데 콩을 가지고 가공해야 두부가 되잖아. 그래서 두부는 가공했으니까 과세가 돼야 되지만 두부는 면세를 해요. 근데 지금 현재야 저도 두부 살 때에 그 팩에 들어가 있는 거 사는데 옛날엔 그런 게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 흔히 판두부라고 말하죠. 판두부는 면세인데 팩에 들은 건 과세예요. 근데 그게 적절하지 않다 위생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이 일을 계속 국민들의 요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팩에 든 것도 규격에 대해서 몇 개 좀 나눠 가지고 팩에 든 것도 면세가 이제 생겼어요. 이제 소비세이기 때문에 국민적 요구라든지 이제 조세 저항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게 되면 이렇게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혹은 우리 우유 그 젖소한테서 우유를 짜서 우리 바로 먹으면 세계에서 장이 제일 강하던 대한민국 사람들도 다 설사할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 멸균 가공을 하죠. 그래서 흰우유까지는 면세인 건데 근데 이 우유에 맛있고 달콤하게 먹으려고 초콜릿이나 딸기나 바나나를 타는 건 엄청난 가공이라는 거예요. 그건 과세품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기준을 잡으시면 돼요. 저는 어떤 선생님은 그러더라고요. 열가하면 과세품 된다고. 근데 뭐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가 고기를 굽는 순간에는 과세품이 되는 거니까. 그 김치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트 가면 김치가 그 많이 두고 위생팩에 싸주는 거 있죠. 그거는 면세예요. 그런데 쇼케이스라는 냉장고에 뭐 종갓집 김치 무슨 김치 하면서 이렇게 팩 쌓이는 거 있죠. 그거는 여러분 사보시면 과세일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규정이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수돗물. 우리 물 없으면 안 되죠. 그리고 연탄, 무연탄. 이 연탄은 뭐 당연히 지금 그 난방을 떼시는 분이 거의 없지만 이 난방으로 아직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연탄은 그 난방으로 쓰시는 분이라면 한 장 한 장이 소중하겠죠. 그런데 그런 분한테 이걸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되면 더 부담이 되어서 덜 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면세고 무연탄은 석유가 안 나는 나라 우리나라에서 나는 거고
유연탄이라는 거는 석유가 나는 나라에서 쓰는 건데 그건 과세예요. 그래서 그 방금 제가 말한 유연탄은 그 시멘트 소속로라든지 화력 발전소에서 쓰는 석탄이에요. 휘발유 나는 나라에서 나는 휘발성이 강한 6, 7천 킬로칼로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이유가 저는 잡다한 회사에 일을 많이 했죠. 그때 우리 회사가 신재생 에너지 하는 회사였어 가지고 그때 공부 많이 했었어요. 자, 그럼 지금 무연탄은 그건데 방금 수돗물은 면세라 그랬죠. 자, 생수는 그렇죠. 생수는 과세예요. 대한민국 사람은 수돗물 잘 안 마시죠. 저도 수돗물은 잘 안 마시는데 근데 수돗물 마시는 분들은 또 수돗물이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집에 수도관이 깨끗한가 봐. 그죠? 근데 그래서 한국 사람이 외국 가면은 힘들어하는 게 그 외국 사람은 정말 수돗물 잘 마시더라고. 근데 저도 보고 따라 마셔봤는데 냄새 나던데. 그죠? 한국 물 그렇게 치면 한국 물을 먹을 만한 생각이 들어서 한국 와서 마셨는데 처음 먹으면 괜찮아요. 생수 마시고 못 먹겠어. 그러니까 계속 수돗물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다음 여객 운송 영역에서 이 여객 운송 영역이 시내버스, 뭐 그리고 시외버스, 일반 고속버스, 우동고속 말고 그리고 지하철 그리고 새마을호까지는 면세예요. 근데 이 고속철도, 뭐 비행기 우리 빠르고 편하게 가려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과세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 그 아래 가로에 단이라고 적혀 있는 애 있죠. 택시, 항공기, 우동고속, 케이블카, 유람선, 전세버스, KTX. 전세버스는 자, 나중에 뒤를 위해서 생각하세요. 전세버스 아저씨는 그냥 일반 과세 사업자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할 수 있는 아저씨예요. 사업자예요, 아저씨.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가 야유회 갔을 때 끝나고 나면 내가 회계 담당자면 사장님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세요라고 하면 사장님이 명함 주면서 이메일 주소로 사업자 등록증 보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어요. 택시는 안 되잖아. 항공기도 안 되잖아. 근데 전세버스는 그냥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일반 과세 사업자예요. 그 많은 곳 카드로 결제받아도 매수액 공제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아저씨들이 그러죠. 혹시 법인카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휴대폰에다가 카드 리딩 꽂아요. 요즘 아저씨들은 세금계산서 이런 거 하는 것도 귀찮으니까 카드 리더기를 그 휴대폰 아래 꽂으면 끌고 수 있는 그 단말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그냥 아예 일반 과세자다 생각하면 되겠죠. 일반 과세 사업자. 다음 여성 생리처리 위생용품 우리 생리대 이것도 많이 사용되죠. 그리고 주택가 위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자, 이거 가지고 잠깐만 생각해 보면 자, 우리 토지의 임대는 과세예요, 면세예요? 과세죠. 건물의 임대는 과세예요, 면세예요? 과세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 임대는 다 과세예요. 그런데 건물 중에서 주택의 임대는 면세예요. 주택의 임대는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를 과세를 하면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데 그럼 세입자가 부담하잖아요. 그럼 세입자의 부가가치세 집주인은 받아서 그냥 가져다 주면 되는 거야. 부담될 게 하나도 없겠죠. 그럼 당연히 세입자가 상대적인 약자잖아. 그렇기 때문에 주택에 대해서는 우리는 면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택은 면세인데 그럼 땅은 과세, 토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면세 규정이 없어요. 그럼 우리 집이 단독주택이면 집은 면세인데 집 앞마당이 과세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적혀 있는 주택에 의해 부수되는 토지는 집 앞마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그러면 면세를 해줄게. 그럼 어디까지 앞마당이냐라고 또 이상하게 태클 거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겠죠. 대한민국에. 나 저기까지가 내 앞마당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래서 법적으로 정해놓고 있어요. 우리 수도권은 정착 면적, 땅 면적의 몇 배였지? 가실까? 뭐 5배인가? 그리고 저기 수도권 외 지역은 10배까지 앞마당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 정도 정했다면 누군가가 딴지 그런 놈이 있다는 이야기죠. 악용하는 사람이. 자, 그리고 공동주택 어린이집. 우리 그 근린 상가라는 표현을 주로 쓰죠.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상가. 그런 쪽에 있는 어린이집에 만약에 그 월세가 있다면 그 월세는 그 어린이집 원장님이 내나요? 거기에 아기 보내는 학부형이 내나요? 부담하나요? 당연히 학부형한테 전가가 되겠죠. 그러면 아기들을 보내는 그 학부형들이 얼마나 아기들 자기가 보고 싶겠어. 근데 서로 맞벌이 부부하거나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담을 줄여줄 거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말 하지만 제 후배 재수 씨는 그냥 자기 힘들었어요 어린이집 보내더라고요. 집에 있는데 PT 받고 다니던데. 자, 어떻게든 얘는 그래서 면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우리 사업자 형태를 볼게요. 자, 우리 면세 사업자의 적격 증빙이 뭐죠? 면세 사업자의 자, 면세 사업자의 적격 증빙은 계산서죠. 그죠? 그러면 자, 이 계산서를 적격 증빙으로 주로 발행하는 게 면세 사업자인데, 그럼 미가공 농수산축산 인산품을 보면 자, 우리가 자, 농, 쌀집, 정육점, 꽃집, 과일 가게 이런 곳에서는 우리가 물건을 사면 뭐 카드면 카면이 되고 공제하고는 상관없으니까. 그런데 그 외 적격 증빙을 받았다라고 하면 계산서를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자동차가 있겠죠. 그럼 차를 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얘네들한테 차를 살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자동차는 과세품이죠. 그런데 이 과일 가게에서 자기가 사용하던 그 트럭을 팔면서 부가세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죠. 그래서 자동차의 포인트를 잡는 게 아니라 이 사업자가 면세 사업자구나. 그러면 계산서를 받았겠네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문제에서 세법상 적격 증빙은 수취하였다고 한다. 뭐 이렇게 적어 있으면 계산서라는 표현을 안 하죠. 그럼 물건을 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사업자 형태를 보라는 이야기예요. 자, 다음 우리 국민후생 용역으로 가면 의료보건 용역과 혈액. 우리 아파서 병원 못 가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그 장의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면세예요. 우리 장례식 치료 때도 비용이 들어가죠. 그런 게 이제 부담이 되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면세인데 그 우리 미용 목적으로 성형하는 건 얼굴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우리 과세란 이야기예요. 근데 치료 목적은 해야 되겠죠. 정말 그 제 주위에 2명이 있는데 그 쌍꺼풀이 각막을 긁어서 치료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풀리면 큰일 나는 애도 있고 남자애들인데 그런 애들은 치료 목적인 거죠. 근데 그 치료 목적으로 하는 게 부가가치세까지 부담되어 가지고 그런 거 치료하러 못 가게 되면 눈 실명된다 그러더라고. 각막을 계속 긁어서. 그런 경우엔 당연히 면세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교육 용역, 우리 학원. 안 그래도 학원 가기 싫은데 학원비 보는 순간 왜 이렇게 비싸 그러는데 부가세 별도래. 안 가지, 그죠? 그래서 자, 면세요. 그런데 우리 자동차 운전학원 있죠? 이 자동차 운전 학원하고 무도 학원은 춤추는 학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학원들은 우리가 과거에 과세 사업으로 전환을 시켰는데 면세였다고 과세로 전환시켰는데 국민의 조세 저항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걸 전환시키던 시절이 그 지금처럼 사교 댄스다 스포츠 댄스다 이렇게 건전하게 잘 봐주는 시절이 아니고 그 옛날에 카바레 같은 데서 막 춤추고 갔던 시절에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과세로 바꾼 걸 반대한다고 피켓 들고 나올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없던 시절이었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된 거고, 그리고 그 자동차 운전학원도 우리 90년대 중반 후반 그때 막 생겼을 때 과세를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자동차 운전학원에 가서 운전면허 따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저도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그 경찰서에 가서 전부 다 말뚝 이걸로 이 면허증을 따고 그런 시절이었어요. 경찰 아저씨도 서 있고. 그럼 그때 운전면허하고는 진짜 운전 못하거나 아니면 집에 돈 많은 애들이 뭐 따라만 오세요 하면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때 얘를 과세로 바꿨을 때 그걸 저항하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과세로 전환시켜서 지금까지 과세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뒤쪽 이렇게 가다 보면 방송 댄스 학원, 에피 학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 과세예요. 하지만 우리 학원은 면세예요. 학원은. 자, 다음 우리 도서, 신문. 우리 학원도 다니기 싫은데 부가세 있으면 책까지 부가세 있으면 더 안 사보겠죠. 자, 우리 신문은 면세인데 과거에 인터넷 신문이 과세였던 시절이 있어요. 처음 생겼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좀 냉소한 분위기였어요. 여론이 비판적이고.
그래서 그런지 2년 만에 면세로 바꾸더라고. 그래서 인터넷 신문도 지금 면세예요. 자, 근데 우리 광고는 당연히 과세죠. 광고는. 자, 이거 기억하세요. 나중에 우리 그런 거 있잖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 같은 거 할 때, 안본할 때 우리 회사가 신문사인데 신문 구독료는 면세 매출, 광고 수익료는 과세 매출. 그 매출만 적어낼 거야. 알아서 얘는 과세 면세 해가지고 안 보내야 돼요. 그걸로 매출액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 봤을 때 신문 구독료는 면세 매출이네라고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때 문제가 윤전기를 샀나 그럴 거예요. 기계 장치를 안 분하는 문제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보면서 인지를 하셨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뭐 예술 창작품이나 비직업 운동, 또 우리 동물원, 식물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 면세예요. 자, 동물원 좋은데 요즘 동물원 문 여나요? 에버랜드 연다고? 그렇다고 거기만 열면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안 가니까 좋으면 이 기회에 갈까 싶어서 그죠? 제가 동물은 진짜 좋아했는데 갔는데 근데 애가 계속 나한테 아저씨라고 해서 기분이 나빠서 안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진짜 애한테 그래서 오빠라 불렀더니 오빠 아저씨라 부르더라고. 내가 하다가 애 엄마를 봤는데 어리더라고요 엄마가. 그래서 내가 그다음부터 창피해가지고 안 갔는데 근데 아무튼 동물은 되게 좋아해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 많이 안 오면 좋잖아. 근데 거꾸로 사람이 많으면 안 좋으니까. 자, 이런 거 전부 다 잘 안 가죠 여러분들. 그래서 면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윤락시설하고 동물원하고 같이 하면 과세예요. 여러분들 지방에 가면 그런 데 좀 있죠. 막 놀이기구인데 옆에 뭐 원숭이 찻장이 있고 막 이런 작은 동물원 같은 형태 있는 거 그런 데는 다 과세예요. 과세.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의료보건 영역이 면세기 때문에 병원도 면세 사업자예요. 그리고 학원도 면세 사업자고 서점도 면세 사업자예요. 서점도. 지금 우리 회사가 나중에 매출할 때도 견영 사업자로 해서 책 매출은 상품으로 해가지고 우리 뭐 잡지책 판다 이러면서 면세를 할 거고 우리가 그럼 계산서를 발행을 하겠죠. 그리고 견영 사업자니까 견영 사업자는 과세품 팔 때는 세금 계산서, 면세품 팔 때는 계산서. 근데 과세 사업만 하고 있다. 그러다가 어쩌다 보면 면세품 파는 건 다 세금 계산서 발행해야 돼요. 면세 사업자도 자기 면세품 당연히 주로 팔죠. 근데 과세품 팔아도 그냥 면세로 팔아야 돼요. 그냥 받아서 줄 의무가 없는 거예요. 꼭 뭐 받아주고 싶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견영 사업자가 우린 주로 등장을 할 거니까.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는 얘한테 봉고차를 잘 사더라고. 그럼 얘한테 봉고차를 사고 얘한테도 봉고차 사던데 그러면 면세 사업자한테 샀구나라고 인지하시면 돼요. 자, 다음 우리 부가가치 구성 요소에서 토지의 공급은 면세죠. 그럼 건물의 공급은 과세죠. 토지의 공급은 면세, 건물의 공급은 과세. 근데 그럼 건물의 예외는 그렇죠. 주택, 국민주택 규모 있죠. 그게 몇 제곱미터죠? 84제곱미터, 85제곱미터죠. 맞죠? 85예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제가 앞에 말했던 우리 그 아파트가 84점 몇인가로 해서 아주 현명하게 전용 면적이더라고. 그 실면적하니까 33평 정도 되더라고. 그렇게 해서 아파트 얘들까지는 면세예요. 근데 방금 생각해 보세요. 방금 그 기준을 왜 그렇게 사람들이 엄밀하게 따지냐면 서울 같은 경우에 자 방금 30평대 아파트 얼마 정도 할까요? 뭐 예를 들어서 5억, 10억 사이 하겠죠. 그럼 5억이라고 봐도 부가세 있다 없다가 5천만 원 있다 없다예요. 그럼 우리한테 그 5천만 원은 엄청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주택 규모라는 기준의 면세는 우리한테는 엄청 큰 거예요. 그죠? 5천이 뭐야? 1,000만 원도 없는데 저는. 그죠? 자, 그래서 자, 그럼 우리 토지의 공급은 원래 면세인 거고 왜 토지의 공급은 면세냐면 부가가치세 구성 요소로 계속 남아 있고 영원히 쓰잖아요. 자, 그다음 우리 금융보험 영역 적혀 있죠. 이것 때문에 은행도 면세 사업자예요. 은행이 면세 사업자고 보험도 면세예요. 근데 이거 말고 또 적혀 있는 금융 적혀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리스 회사 있죠. 리스 회사 거래도 보면
이제 리스 회사가 과세 사업으로 하는 곳도 있긴 해요. 다른 사업을 같이 하면서.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문제 보시면 리스료 같은 거나 자동차 우리 운용 리스로 낼 때 계산서 받는 걸로 많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동차 리스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증빙 보면 아마 계산서 받았을 거예요. 얘네들은 면세 사업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자, 그 외 나머지 기타 재화 용역 뭐 이런 거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쭉 보시면 되고, 그 외에는 별로 크게 특별하게 신경 쓰셔야 될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음 230페이지로 가서 자, 면세 포기라고 적혀 있는 곳 있죠. 자, 이 면세 포기는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면세 포기는 아무 때나 난 면세 안 할래, 그냥 과세할래 라는 행동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면세 제도는 소비자를 위한 제도죠. 그러면 면세를 적용 안 받으려면 최소한 전제 조건이 최종 소비자한테 세부담이 전가 안 되는 것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교재 보시면 부가가치세법 말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적혀 있는 곳 있죠. 우측에 그 시행령을 보시면 첫 번째가 영세율 적용되는 재화 용역, 수출하는 거니까 우리나라 국내 최종 소비자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리고 아래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하고 상관 있어 보이나요? 없죠.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면세 포기하고 과세 사업자로 전환하고 싶으면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면세 포기에서는 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세요. 면세 포기한다고 전부 다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분 포기라는 게 있어요. 난 이 항목에 대해서, 이 매출에 대해서 면세 포기하고 영세율 적용받을래, 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전부 다 그냥 과세 물품으로 팔아야 된다, 그런 형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분 포기라고 생각을 못하면 나중에 이런 문제 보다 보면 말이 앞뒤가 안 맞아서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부분 포기라는 게 돼요. 자, 그럼 우리 포기하는 건 쉬워요. 그냥 포기 신고하면 끝이에요. 포기는 쉬워요. 근데 포기한 자가 돌아가려면 3년간 포기일로부터 못 돌아간다는 거 기억하시고, 근데 세법은 항상 라임이 있죠. 무조건 포기한 자가 돌아가려면 포기한 날로부터 3년이에요. 관이가세자가 일반 가세자로 전환했어요. 관이가세 포기했죠. 그러면 3년간 못 돌아가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면 3년간 뭐든 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럼 얘네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건데,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면세 사업자가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대리납부 의무에 동그라미가 되어 있죠. 그 동그라미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두세요. 협력의 의무. 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협력의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 우리 사업자 등록 신청이나 한번 하다 보면 그 신청서에 막 체크하죠. 그 체크 중에 얘가 들어가 있어요. 정말 아무도 안 보고 체크할 건데, 근데 이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업자가 내가 면세사업자예요. 자동차가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 사업자 등록증을 주고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받겠죠. 왜냐면 상대방이 내가 면세사업자라고 부가세 안 받을 일 없잖아. 그럼 나는 주는데, 일단 발행하는 사람이 딱 봤더니 얘는 면세사업자인 거야.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주는 번호 가운데 번호가 있고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 번호세가 있어요. 그럼 이 번호들을 보자마자 면세사업자라는 걸 알겠죠. 그럼 제 부가가치세 나는 무조건 받긴 받아야 되는데 제가 신고 안 해. 그럼 난 부가가치세 가지고 부가가치 신고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유혹이 빠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면세사업자는 매출은 부가세 못 받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을 거잖아. 받으면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제출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협력의 의무로 해서 되고 있고, 만약에 이걸 제출을 안 하죠. 그러면 법인이면 법인세법에서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로, 제출 불성실 가산세로 가산세 부과해 버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꼭 해야 돼요. 또 대리납부라는 건 뭐냐면, 그 재화 용역의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 병원이에요. 병원은 과세 사업자가 아니죠. 병원은 면세 사업자예요. 그런데 우리 병원에 예를 들어 MRI 기계가 있어요.
그러면 MRI 기계는 거의 다 수입산이죠. 근데 이게 고장이 나서 외국에서 그 고치기 위한 엔지니어가 온 거예요. 그럼 용역의 수입이 일어났죠. 그러면 이때 그 MRI 기사한테 그 돈을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대신 징수하고 빼고 주고 그걸 세무서에 내라는 게 대리납부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나중에 그 병원 원무과 가시면 이거 다 보게 돼요. 야, 정말 외국 거 많이 쓰더라고. 그래서 대리납부 많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용역의 수입에 대해서 받고 싶은데 못 받고 있는 거라서 안 적었다 했잖아.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으려고 해요. 근데 그 스타일 중에 한 개가 이거예요. 그럼 면세사업자도 협력의 의무가 있고 우리 징수해가지고 납부하는 경우가 대리납부로 있죠. 이게 예외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토지 이야기하고 과세 표준은 저와 같이 내일 봐도 될 것 같아요.